오늘은 북한 타도의 대상인가 관리 대상인가라는 제목으로 전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내시고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내신 미래로 가는 바른 역사 협의회 상임대표 허성관 대표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성관입니다. 제가 오늘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왔더니 밖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아니 참여정 보니까 뭐 사람들이 통상 좌파 정권이라고 그랬어요. 응? 예. 좌파 정권이니까 당신 장관 했으니까 좌파 아니겠느냐 이런 뜻을 한 것 같은데, 아니 좌파라고 빨간 넥타이까지 메고 다니면 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것이 아니고, 제가 정부에서 일을 할 때 이제 국회에 일해 갈 때도 빨간 넥타이를 잘 메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사석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방금 이야기한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아니 좌파라고 좌파 표시냅니까? 빨간 넥타이 메고 다니고. 어떤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그 당시 한나라당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아니요. 하도 경제가 나쁘다고 그래서 내가 빨간 넥타이를 메고 다니는 거예요. 빨간 넥타이하고 경제 나쁜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증권시장에서 주식시세가 팍 올라가면은 불이 빨간 불이 들어옵니다. 네, 불마켓이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면은 파란 불이 들어옵니다. 그럼 베어마켓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좋아가지고 주가가 팍팍 올라가라고 내가 지금 빨간 넥타이 메고 다닌다. 그러니까 좌파는 절대 아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강의 제목이 북한 타도의 대상인가 관리의 대상인가 이렇게 잡았는데요. 사실은 이 제목이 상당히 섹시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핵심적인 이야기는, 그래서 이게 북한을 타도의 대상으로 볼 것이냐, 관리의 대상으로 볼 것이냐, 그렇게 보고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이것이 통일로 가는 가장 감에 있어서 우리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타도의 대상이냐, 관리의 대상이냐 정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강의하는 내용은 비교적 정치적인 이야기는 좀 빼려고 그럽니다.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때로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 통일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통일, 이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통일해야 되냐, 어쩌냐, 생각들이 어쩐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는 단일 민족이니까 당연히 하루빨리 통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지금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광복 이후에 남북이 갈라져서 지금은 거의 딴 나라나 다름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 생각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가 이래 보면은 2014년 12월 9일에 주간 경향에서 국민 여론조사를 보도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조사 대상자의 73%가 그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20대의 경우에는 31.6%가 통일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통일은 시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벌써 70몇 년 동안 떨어져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로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 산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있잖아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제가 하나 발견했는데, 조금 전에 이동진 지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정교과서 반대 서명운동을 하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나온 국정교과서 검토본을 읽어보면 있잖아요. 그 전체에 민족이라는 말이 싹 빠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역사를 쓰려고 그러면은 우리 민족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그것부터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족이라는 말 자체가 싹 빠지고 홍익인간이라는 말 자체도 싹 빠져 있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왜 그랬겠느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은, 이 민족이라는 단어를 뺀 데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통일하고 관련시켜서 보면은, 우리가 통일을 논의하는 그 기본 바탕에는 바로 민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민족이니까 한 나라로 만들어 살아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아주 당입니다, 이게.
그런데 역사교과서에서 민족을 지어버렸다 이 말은 바로 통일의 당위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통일의 당위성을. 결국 이 이야기는 뭔 거라면은 이 역사교과서를 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이 남북 분단 관계를 고착시키는 것이 자기들에게 어떤 식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자기들에게 유리하고 도움이 된다라는 사고가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은 이런 역사책을 쓴 사람들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통일은 별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승만 정권이 총선을 실시했을 때 뭐 6%, 7% 지지밖에 못 받았는데 다음 선거하면 반드시 정권을 내놓아야 될 형편이죠. 그런데 바로 6.25가 일어났잖아요. 그 6.25 때문에 정권을 더 연장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극자와 극우의 동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과거 우리 지난 군사독재 시절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무슨 건수가 있을 때마다 북한에서 대포도 한 방 쏴주고 총도 한 방 쏴주고 이렇게 한 것이 어찌 보면은 그 극자와 극우가 동거했다는 그거하고 맞는 것 같은데 어찌면은 그러한 것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 것이 국정교과서에서 민족을 지은 의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무슨 식민사관에 입각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근원적이고 심각한 문제고 우리 사회에서 통일에 대해서 별로 달갑지 않는 세력이 그것도 지식인 사회로 그것도 지도자 사회로 상당히 번져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일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냉정하게 계산해 보면은 엄청나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논리는. 자, 그러면 이제 통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 생각들이 전부 굉장히 많습니다. 통일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방금 그 설문조사에서 봤듯이 꼭 통일해야 되는가? 이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많은 또 답변들이 나올 수도 있고 질문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러면 또 이런 질문도 합니다. 야, 통일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꼭 해야 되느냐? 우리 그냥 이대로 재미나게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재미지게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소박한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를 하면서 기업하는 사람은 또 북한 가서 기업하고 또 친척끼리 자주 만나보고 정권은 그대로 따로 있고 일종의 연방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유롭게 왕래만 할 수 있으면 되지 꼭 통일해야 되느냐 또 이런 질문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중국에 있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가보면은 간판에 위에 한글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한문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은 우리말 많이 쓰고 있거든요. 특히 영길 이쪽에 가면 영길, 영정 이쪽에 가면은 많이 쓰고 있고 뭐 그냥 별 불편한 거 없습니다. 영길 서시장 가보면은 우리 큰 재래시장하고 똑같고 아줌마들 전부 우리 조선말하고 한국말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보면 느낌은 그렇습니다. 꼭 우리가 영토를 차지해서 지배를 해야 우리 땅인가? 얼마나 편하고 좋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냥 자유롭게 왕래하시면 되지. 이런 질문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을 하면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텐데 이 돈을 어디서 조달하냐? 또 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통일하는 데 쓰지 말고 우리 남한 국민들의 복지 증진에 쓰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또 질문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일하고 관련해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적이 빨리 무너져야 통일이 될 낀데, 북한의 붕괴를 바라고 또 빨리 붕괴하기를 바라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더 질문을 해야 되겠죠. 북한 정권이 꼭 빨리 붕괴하겠느냐? 참 어려울 것입니다. 시간 많이 걸릴 것입니다. 붕괴하겠느냐? 이런 질문도 할 수가 있고, MB 정권 때 MB 대통령께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 사석에서 했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 흘러다니던 이야기 이런 게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왜 그리 꽉 막아놓고 적대적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좀 이렇게 좀 도와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대. 곧 무너질 건데 뭐 신경 쓰지 마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안 무너지잖아요. 그냥 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면은 틀림이 없고, 그리고 이제 북한이 붕괴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흡수를 할 수가 있느냐?
자연적으로 우리한테 흡수 통일이 되겠느냐? 이것도 대단한 의문입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은 제가 이게 공식적인 근거를 댈 수 없어가지고 여기 제시를 하지 않았는데, 비공식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은 북한 주민이 가장 호감을 갖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입니다. 70%가. 그리고 남한 사람들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 주민의 비율이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동북공정 이래가지고 중국 쪽에서 북한의 영토에 대해서 고대 자기 영토 있음을 주장하고 자기 영고권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남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북아 역사 지도라는 걸 보면은 방금 이야기한 동북공정 그 논리를 따라서 그려놓은 지도거든요. 그것이 지금은 폐기가 되었지만은 그것이 제작 중에 있을 때 중국 쪽에서 동북공정하고 관련된 이 동북아 역사 강역에 대해서 아마 그 미국 상원에다가 자료를 보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관계되는 것이 많으니까 미 상원에서 한국에다 요청을 했어요. 중국에서 이러이러한 자료를 보냈는데 너가 한국의 입장은 어쩌냐? 그랬더니 그 해당 기관인 동북아 역사재단이 동북공정하고 똑같은 지도를 갖다 바쳤습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지금 고발을 하려고 지금 절차를 취하고 있는 중인데, 법리검토를 해서 미래로 가는 바른역사협의회 차원에서 정말 한심한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봐라. 북한이 붕괴가 됐을 때 중국 입장에서 볼 때 봐라. 누구 국가기관에서, 대한민국 국가기관에서 옛날에 북한은 누구 강역이 아니고 우리 강역이라고 다 해놨지 않냐 하고 둘 다 점령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극단적인 경우에. 이런 문제까지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이 통일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 이런 의문사항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질문은, 통일이 되면은 남북한의 이질성을 이거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북한은 영양이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남한 사람에 비해서 북한 남자의 평균 키가 남한 남자의 평균 키보다 5cm가 적습니다. 체중도 12kg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골격, 체격 자체가 완전히 다른 민족처럼 되어버린 지경입니다. 여자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여자들 하도 다이어트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북한 여자랑 별 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남자의 경우는 최소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극단적인 이질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이질성, 또 나아가서 이 사고의 이질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겠느냐 하는 문제들이 통일이 되었다 하더라도 또 계속 제기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격차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흔히들 통일이라면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통일을 용인할 것인가? 용인할 것인가? 이런 질문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말입니다. 북한하고 잘 지내면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도 어쩌지를 못해요. 어쩌지를 못해요, 여러분. 실제 정부에서 일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기는 참 어려운데, 있어도 들기가 어렵지만은, 구체적인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우리에게 북한에 불리하고, 우리도 들어주기 어렵고, 이런 부당한 요구를 해왔을 때, 북한하고 관련된 요구를 해왔을 때, 북한과 우리가 사이가 잘 되면은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니, 보시오. 당신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북한하고 우리하고 싸우라는 이야기인데, 우리 차마 그거는 못 하겠다. 우리 국민들이 그걸 용인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넘어가요. 국민들이 싫어한다는데 아무리 정권이 친미 정권이고 그런다고 해도 받아줄 수가 없어요. 강요를 할 수가 없어요. 미국 정권이. 미국이. 그럼 우리가 몇 가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그런 점도 있고, 이 강대국들이 남과 북이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이지요. 흔히들 지금 상황을 구한말, 그때하고 비교하는데, 그때하고 비교해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80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하고 비교해서. 그리고, 미개한 나라가 아니고, 정말 약한 나라가 아니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 남한만으로도.
그래서 이 4대국 문제는 어렵기는 분명히 어려우나 이건 제가 외교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다만 현장에서 느낀 경험으로는 남과 북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사람들이 모두들 옛날 경험으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거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 이거는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 북한하고 전쟁도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전시작전 지휘권은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고 군사력이 70만이 넘는 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군대를 마음대로 지휘할 수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전시작전권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잖아요.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을 해서는 안 되죠. 군대가 왜 존재합니까? 왜 군대를 길러야 됩니까? 군대를 기르는 목적은 첫째는 전쟁을 안 하고 억제하기 위해서 군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군대가 존재하는 목적은 만에 하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승리하기 위해서 군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를 기르는 것은 전쟁 억지력이고 그렇지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말 우리가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 가기 전까지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중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6.25 참상을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전쟁은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입니까? 그런데요, 전에 이명박 정권 때 청와대 방카에서 안보관계 회의를 하는데 딱 보니까 국방부 장관 빼놓고 나서는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닙니다. 저는 육군 병장 출신인데 강원도 양구 21사단에서 32개월 동안 빡빡 기다가 나왔습니다. 5월달에도 눈이 오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정부에서 일을 해보니까 이야기 엮기를 나갑니다만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있잖아요. 비상사태가 생기면은 거의 동물적 감각으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것이 무슨 일이 됐든 간에. 잘 대응이 되든 잘 못된 대응이 되든 간에. 안 갔다 온 사람은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저기 남태령에 가면은 남태령 그 제일 높은 보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이 텅텅 비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을지 연습할 때 비상국무회의 같은 걸 거기를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거기서 했어요. 을지 연습할 때. 그래 합참의장이 나와서 쫙 브리핑하고 난 다음에 이제 토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질문도 하고. 제가 이해찬 총리 옆에 앉아있다가 총리님 한 말씀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은 학생운동하다가 민주화운동하다가 군대를 감옥에 가가지고 군대를 안 갔다 왔습니다. 예, 저보고 그러잖아요. 행자부 장관님,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린 육군 병장 출신인데 보니까 다 읽었는데. 뭐 그런 이야기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가 하려는 이야기 뭔 거는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군대 가서 총 한 방 한번 쏴본 놈들이 걸핏하면은 전쟁하자고 덤벼드는 나라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사막의 폭풍 작전이 있었을 때, 부시 정권 때 이라크 공격한 거 있지 않습니까? 미 합참 차장이 그랬잖아요. 저 백악관에 앉아있는 놈들 말이야, 소총 한 방 안 쏴본 놈들이 입만 열면 전쟁하자고 그런다고. 그 전쟁의 비참함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경우나 전쟁을 해서는 안 되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 또 다른 질문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아니 전쟁하면은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로 통일이 될 거냐? 공산주의 체제는 될 수가 없잖아요. 전쟁하면은 필연적으로 자본주의 체제가 될 수밖에, 통일을 하면은 자본주의 체제로 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80년대에 공산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는 경쟁을 해서 자본주의가 우월하다는 것이 다 판명이 나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또 우리 남한이 절대로 사회주의 체제로 돌아갈 수 있는 입장에 있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데 이런 질문들을 요약을 해보면은 결국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통일해야 되느냐? 하려면 어떻게 통일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무력 통일은 절대 안 되겠다. 반드시 평화적 통일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에 기초를 두고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통일을 하면은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왜 통일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6.25 내전을 겪어가지고 전쟁의 비참함을 옛 세대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것, 이것은 대한민국의 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필요 조건입니다. 필요 조건.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전쟁은 피해야 되고, 그런데 전쟁이 아직도 상당히 긴장이 고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통일이 딱 돼버리면은 전쟁이 일어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하고는 전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통일을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전쟁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전 빼놓고 나서는 이렇게 전쟁의 위험이 항상 상시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통일을 해버리면. 그래서 이제 통일을 해야 되는 것은 전쟁을 업한 거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은 말이죠.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부속되어 있고, 헌법 전문을 보면은 우리는 평화 통일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4조는 평화 통일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게 있고, 헌법 69조를 보면은 대통령에 취임할 때 그 취임 선서에서 반드시 평화 통일에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은 타도의 대상이 아니고 평화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서 통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이다. 따라서 이것은 어길 수 없는 것이죠.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상으로 볼 때 또 우리 북한은 타도의 대상이 아니고 관리를 잘해서 평화적으로 통일을 해 나가야 될 대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통일을 어떻게 준비할 건가 하긴 해야 돼. 평화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준비를 하려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기본적인 자세, 방향 이것은 뭐니 해도 처음에는 남과 북이 동질성을 공유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같이 살아야 된다. 하는 이 동질성을 공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동질성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쉬운 것이 역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남과 북이 공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역사를 공유하면은 어떻습니까? 남과 북이 모두 빛나는 과거 민족의 역사에서 우리가 희망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또 지난날 우리가 겪었던 그 고난의 역사, 참담한 역사에서 교훈을 얻으면은 자연스럽게 남과 북이 공유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역사적인 우리가 일제에 1910년에 강제 병탄되는 나라가 망해가는 그 과정의 역사, 그것을 공유를 하면은 그 나름대로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 임진왜란 때 사실은 임진왜란이지 아니면 말을 하지만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동북아 국제전쟁입니다. 임진왜란이라는 게 1592년에 생긴 것이 중국과 일본과 조선의 국제전쟁입니다. 그 국제전쟁에서 결국 일본이 17만 군대가 조선에 왔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일본 군대가 세계에서 가장 무장이 잘 된 군대입니다. 그때 서양에서도 조총이라는 거 총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유럽에서 각국이 가지고 있던 조총 전체 숫자보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숫자가 더 많았어요. 그 부대가 한국에 와가지고 결국은 지고 갔잖아요. 지금도 졌다고 안 합니다. 졌다고 안 하는데 한국에서 조선에 와서 패하고 갔는데 조선 관군이 잘 싸워서 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네? 조선 의병들한테 깨져가지고 결국 전쟁이 진 거예요. 겉으로는 뭐 엄청나게 일본군이 강하고 막강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왜 그런 거라면 일본 놈들은 걸핏하면 활복하고 독하게 보여서 강한 군대인 것 같은데 막상 전투에 나가면은 일본만큼 전투 못하는 그 군인이 없습니다. 2차 대전 때도 마찬가지고 임진왜란 때도 마찬가지고 정규전으로 붙어갖고는 이긴 게 한 번도 없어요. 그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한번 불러주시면은 일본군의 전투 상황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해나가겠으니 얼마나 형편없는 군대가 일본 군대인지 그 이야기를. 아무튼 그 조선 의병에서 깨졌는데 그 다음에 30년 후에 병자호란이 딱 일어났는데 있잖아요. 의병이 하나도 안 일어납니다. 의병이. 왜 그랬겠어요? 선조가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의병장들을 전부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자기 권위가 손상이 되니까. 자기는 한계 없고 의병들이 다 국난을 극복했다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병자호란이 딱 일어나니까 의병 일으킨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 교훈, 이것은 남과 북이 똑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강감찬 장군의 구주대첩 있잖아요. 예? 30만 대군이 2,000명밖에 살아가지 못한 거. 그런 빛나는 역사, 그런 빛나는 역사에서 우리가 어떻게 상무정신을 기르고 어떻게 이렇게 찢어지고 나눠지고 이래갖고는 도저히 되겠다. 한다고 보태면은 우리가 강력한 군대가 되겠다. 또 강력한 나라가 되겠다. 뭐, 한 15년 전에 IMF에서 연구해 놓은 것을 하면은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세계 5대 경제 대국에 들어간다.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도 오래전 것이라서 제가 이 강의에서는 인용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질성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결국 이 이질성 해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본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가 70년을 각각 살아왔거든요. 이걸 어떻게 서로 특히 북한 쪽에서 남한의 자본주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습득을 할 수가 있고 훈련을 받고 하는 기회를 제공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핵심이 될 겁니다. 예. 그렇지 않고서는 통일이 돼도 엄청난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식으로 이제 체제는 공산주의 체제로 가면서 자유시장 경제를 인정을 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큰 효과가 있겠죠. 북한 쪽에서. 아마 북한 쪽에서 최근에 신문보도 나오는 것 보면은 부분적으로 시장을 좀 열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제 원래 그렇잖아요. 공산주의 체제에 사는 사람들이 돈 맛을 하면은 변대도 한 마리 안 남긴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훨씬 더 자본주의적으로 빨리 적응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저러나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통일을 준비할 때, 즉 전쟁을 피해야 되는 관점에서 보면은 남과 북이 서로 상호 의존성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뭐 말은 근사하게 상호 의존성 이랬지만 이걸 아주 쉬운 말로 표현을 하면 있잖아요.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이게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면은 전쟁을 하면은 또는 잘못되면은 북이나 남이나 잃을 게 많지 않아요. 서로. 잃을 게 많으면은 감히 전쟁을 못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너무 밀접하게 관련돼가 있어가지고 조금만 해도 잃을 게 많다 이러면은 차라리 보태서 같이 살자 이래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의존성을 높여야 되는데 이 의존성이 높아지면은 진짜 막말로 이야기하면은 니 죽고 내 죽는 전쟁, 그런 전쟁은 못 하게 되죠. 나는 살고 니는 죽는 전쟁은 할 수가 있지만은 니 죽고 내 죽는 전쟁은 못 하게 됩니다. 잃을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의존성을 높이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고,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특히 그 의존성 확대 면에서는 남과 북이 산업 구조가 굉장히 보완을 하기 좋도록 지금 상황이 진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업 구조가 보완이 되면은 거기에서 엄청난 통일이 되고 그러면 엄청난 상승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통일을 준비해야 되고, 이런 관점에서 볼 때라도 남북 교류 협력의 지속적 강화, 이거는 바로 북한은 타도의 대상이 아니고 관리 대상일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필연적인 당위라는 그런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남북한이 교류를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십시다. 위에 게 글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표가. 그러면 그건 그대로 놔도 되겠습니다. 남북한 일적, 물적 교류 실적을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 때 햇볕 정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햇볕 정책이 뭡니까? 우리 옛날에 우화에 나오는 게 있잖아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코트를 안 벗기는데 해가 햇볕을 쨍쨍 비치니까 더워가지고 코트 벗어버리는, 거기서 나온 말인데, 햇빛 정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권에서도 열심히 하고 이랬는데, 노무현 정권 말기쯤 가면은 있잖아요. 1년에 남과 북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1년 평균 10만 명입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교역량도, 무역량도, 이게 어디 없나? 10억 달러. 그러니까 북한의 두 번째로 중국 다음으로 큰 무역 대상 국가였어요. 그리고는 북한하고 뭐 과장급 회담이든 국장급 회담이든 뭐든 간에 회담이 월 평균 2회 정도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밀접하게 왔다 갔다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남북 간의 합의한 합의서 건수가 124건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124건. 그러면 노무현 정권 5년 동안에 21건 정도 매년 20건 이상 합의를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북한에 차가 왔다 갔다 한 거. 이건 2006년 기준인데, 경의선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한 게 그 2006년에 47,650세대가 왔다 갔다 했어요. 여러분, 이거 상상도 못 했죠? 47,650세대. 그 다음에 경원선, 동해선 방향으로 14,724대가 왔다 갔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금강산 관광, 또 개성공단, 이것 때문에 많이 왔다 갔다 한 것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더 깜짝 놀랄 사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46%는 개성공단 관련 거고, 금강산 관련해서는 15.5%, 이 전체 차량 운행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정권 말기에는 어땠습니까? 우리 동네 아줌마들도 있잖아요. 아줌마들 세 사람이, 우리 개성 1일 관광 갔다 오자. 그 버스 타고 하루 가서 개성 둘러보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금단의 땅이 그 선을 넘어서 가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지요. 그러면서 북한 사람들은 오는 몰골들을 보고 모습들을 보고 남한 사람들은 모습을 보고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 수도 있었고, 또 건설해봐는 제 후배 한 명은 평양 가성 했는데 하는 게 보니까 하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안내하러 나온 북한 남자한테 자 겨울에 갔는데 입고 있던 이 뭐라 그럽니까? 그거 다 벗어지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들. 그게 바로 북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남한에서는 아직도 우리를 같은 민족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못 사는 데 대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북한 정권에서는 주민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저놈들 타도의 대상이고 미제의 앞잡이고 전부 그런 식으로 해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그마한 계기들을 마련해서 조금씩 물이 스며들고 또 얼음이 녹아가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합의서가 124건이다. 이게 있었는데 2005년인가? 2003년이었던 모양이에요. 2003년 모양인데 북한이 무기를 싣고 제주도와 목포 배에다가 그리 통과를 해서 동남아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군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보수 신문들도 난리가 난 거예요.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해군이 그 배를 정지시켜놓고 검색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정부가 얼마나 곤혹스럽습니까? 그죠?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전에 해양수산부하고 북한 해당 부서하고 협정을 맺어가지고 합의를 해서 그 제주도 남쪽이 아니고 제주도 북쪽으로 통과하면 기름값이 굉장히 절약이 됩니다. 그리 다 통과하도록 그거 다 합의를 다 해놨었어요. 그 합의를 해놓는 과정에 무슨 조항이 들어가는 거라면은 북한이 배가 의심스럽다고 생각될 때는 남한 그 경비선이 해양경찰에 가서 배를 정지시켜놓고 검색을 할 수 있다는 걸 다 합의를 해놨어요. 합의를 해놨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떠든 거예요. 그때 제가 해양수산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잘했다 하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정부에서 이야기할 때. 누가 뭐를 하는가 마나 뭐를 하든지 말든지까지 자기는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점심때 기자들 불러놓고 너가 모르냐 그거. 작년에 북한하고 회원회담 해갖고 합의 다 맺어갖고 필요하면 우리 바로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래 끝. 상황 종료됐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중에 2005년에 남북한을 왔다 갔다 한 선박 운항 횟수가 2269회. 그 다음에 해주 근처 사천강에서 모래를 반입했다고 써놨는데요. 2005년에 건설 경기가 좋아가지고 모래가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건축용 모래가 엄청나게 부족해가지고 값이 뛰고 저 태안 앞바다야 그 모래가 아주 좋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바다 모래니까 그거를 막 파올려가지고 밭에다 떼놓고 육지에서 호습 끌어가지고 그 물 씻어가지고 쓰려고 이제 그렇게들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도 그러길래 제가 우연히 국무회의 하다가 그게 토의안건으로 올라왔어요. 근교부에서 토의안건으로 올라왔는데 우연히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통일부 장관님 북한하고 좀 접촉하세요. 북한 저쪽에 예성강이나 그 위에 강이나 통 건설 안 했으니까 모래가 지천일 겁니다. 그거 가깝잖아요. 전화해갖고 그거 좀 받아 쓰다 그러자고 돈 주고 좀 팔아라고 그러십시오. 그러면은
그 해주에서 저쪽에 강화도까지가 거리가 직선거리가 한 6km, 5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밭지에서 실어갖고 와갖고 저기 인천 어디 부두에 해놓고 차로 막 실어 나르면 되잖아요. 그 지나가는 이야기로 했는데 그것이 건교부 장관이 정세현 통일부 장관이 진짜 북한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그 모래 싣고 들어오는데 이대목 씨는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제 자랑이니까 15일밖에 안 걸렸어요. 15일밖에. 그런데 재밌는 거는 북한 그 통일 관련 장관하고 남한 통일부 장관하고 둘이 딱 회담을 하는 거 보면은 생긴 몰골이 있잖아요. 정세현 장관이 꼭 북한 장관 같아. 예. 근데 북한 그 관련 장관은 머리도 쫙 빗어놓고 뺀질뺀질하고 이래 나오니까 꼭 남한 사람 같고. 그런데 일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모래 실어 간단히 해결해 봤어요. 간단히. 그 모래 싣고 왔다 갔다 하는 트럭, 선박, 밭지설에 싣고 오는 선박. 그게 이렇게 숫자가 많았던 겁니다. 이것이 MB 정권 들어서고 난 다음에 6개월 만에 중단됐어요. 지금 모래 어쩌는가 모르겠네. 좀 걱정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나는 거는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북한하고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거기에 그 남부가 북이 협력을 해서 북한에 그 도로 포장해주고 SOC 공사를 해준다. 돈은 어떻게 조달하느냐? 자금은 어떻게 조달하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그 모래를, 아까 이야기했던 모래, 그 모래를 남한에 싣고 오고 모래값으로 그 모래값, 그 돈으로 깐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 금액이 추산을 해보니까 대략 11조 원 정도 되더라. 협력하면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협력하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류를 쭉 해왔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서는 뭐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류를, 인적, 물적 교류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오고 간 거래, 북한에 지원한 거래, 돈을 지원한 거래를 보면은, 이 국민의 정부 때 5년 동안에는 8,557억 원을 했어요. 참여정부 때는 5년 동안은 1조 8,333억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2억 3,900만 원을 했습니다. 1년에 5천만 원도 못했어요. 민간 차원, 정부 차원 다 포함해서. 이제 북한을 관리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 통일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은 이 돈 쓰는 것을 보고 그 정권이 통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진지하게 생각하고 얼마만큼 통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말로 써놓은 그 강의 내용에는 내가 조금 잘못해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이명박 정권 이것도 100만 원으로 돼가 있는데 이거는 100만 원이 아니고 단위가 1,000원입니다. 1,000원 하나 고쳐주시고요. 그런데 이제 이 돈을 어디서 가져와서 했느냐. 그 국민의 정부 때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대략 1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5천억 정도를 그 예산에서 교류 협력 기금에 돈을 집어넣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주로 쓴 겁니다. 국가 차원에서 쓰는 것은. 또 민간에서 할 때도 지원할 부분은 그걸 갖고 지원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 정부 예산으로 나간 것이다. 그것은 미리 제도적으로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했던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그럼에도 이런 지원 때문에 어떤 이야기들을 합니까? 계속 퍼졌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좌파 정권들이 퍼졌다. 그리고 퍼지고 심지어 그 돈이 북한 군사비로 쓰였다. 그러면서 계속 비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라면 하나만 딱 예를 들어서 퍼주기였는가를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남북 관계가 악화돼가지고 긴장이 굉장히 높아지면은 국제금융기관에서 우리나라에 돈 빌려줄 때 이자를 더 받습니다. 제 나라는 전쟁이 일어나고 언제 돈 뛸지 모르니까 이자 비싸게 받습니다. 이걸 이제 소위 국가위험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country risk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대략 그전에는 쭉 국제금융시장에서 0.5 내지 1%포인트, 어떤 경우는 0.3%포인트 정도 이자를 더 받았어요. 그런데 2005년경부터 남북 긴장이 싹 완화가 돼가지고 런던 금융시장에서 일단 우리나라에 대한 컨트리 리스크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이게 보십시오. 지금 2016년 6월 말 현재로 우리나라가 빌린 돈이, 국제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한 4천억 달러 돼요. 단기, 중기, 장기 다 포함해서. 그런데 이게 0.5% 정도 이자를 더 받으면은 이게 1년에 20억 달러입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남북 간의 사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컨트리 리스크가 하나도 없으면은 20억 달러는 국제금융기관에 안 줘도 되는 겁니다. 북한하고 남한하고 긴장관계가 높아가지고 엉뚱하게 국제금융기관이 20억 달러 챙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20억 정도 북한에 그냥 주는 거는 20억이 2조입니다. 2조 조금 넘는데 2조 달러 정도 지원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볼 때 평화를 유지하고 남북 평화 공존을 위한 비용이다. 원가다라고 보면 이건 전혀 퍼주기가 아닌 것입니다. 요 하나만 해도 다른 것도 더 많이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은 어떤 거라면은 우리 여러분 아시다시피 연평도 포격 사건, 천안함 사건, 개성공단 폐쇄 이걸 해서 지금 컨트리 리스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확실히 컨트리 리스크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고생은 우리가 하고 전쟁 위험에 시달리고 그러면서 국제금융기관만 호주머니 짝짝 챙기고 이런 판이거든요. 이런 것이기 때문에 퍼주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 억울한 면이 있다. 열심히 통일을 위해서 정책을 수행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북 관계도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예상 가능한 이런 모든 사태를 감안해서 거기에 따른 것들을 철저하게 계산해서 거기에 맞춰서 사고하고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한 예를 통해서만도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남북 교류하는 데 있어서 개성공단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잖아요. 지난 2월 달인가요? 2월 달이가? 네, 2월 10일 날 폐쇄가 됐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물을 조금 마시고 죄송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였지만은, 이 개성공단은 그 시작은 국민의 정부 때 된 것입니다. 그래 이제 삽을 뜬 것은 그 2003년 6월이니까 참여정부에서 떴고요. 12월 달에 2004년 12월 달에 첫 제품을 생산했고 2015년 말 기준으로 입주 기업이 124곳이었고요. 북측 근로자가 54,763명, 남측 근로자가 603명, 누적 생산량이 31억 8,500만 달러. 그러다가 2016년 2월 10일에 폐쇄가 됐습니다. 이 폐쇄가 됨에 따라서 124개 기업, 또 협력업체까지 포함했는지 어쩐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대략 손실이 1조 5천억 정도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 고등학교 친구 하나가 그 사업을 베트남에서도 하고 중국에서도 하고 국내에서도 하다가 북한에 가서 사업을 해보겠다고 거기 땅을 1만 2천 평을 샀습니다. 이게 폐쇄를 딱 하는 바람에 돈을 얼마를 투자했느냐고 내한테 이야기는 하지 않는데, 그 손실을 어떻게 회복했느냐 하고 물었더니 45%밖에 보상을 안 해주더라, 국가에서. 아마 그 45%는 틀림없이 그 보험 넣어놨던 거나 남북협력기금에서 해줬을 텐데, 그러면 그 친구는 1만 2천 평 땅 산 것에 대해서 55%는 손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정부 정책에 따라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냥 손해만 왕창 받길래 제가 친구한테 위로를 해줬습니다. 자네 그거 걱정하지 마소.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은 다시 즉각 재개할 거니까. 재개할 수밖에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위로는 해줬지만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 자, 그런데 이 개성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뭔 거라면은 이 북한 주민들이 자본주의를 학습하는 장소가 바로 개성공단입니다. 여러분들.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가 자본주의 체제하고 다른 거는 시장이 있네 없네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기업 경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원가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원가 개념이. 자본주의 체제의 기본은 원가를 따지는 거거든요. 원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원가 개념을 습득할 수 있는, 소위 자본주의 경제에 습득할 수 있는 이 시험장이 바로 개성공단인데, 이게 그냥 이래 돼버렸으니까 제가 보기로는 참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개성공단이 가지는 또 두 번째 중요한 그거는
남한의 그 한계 기업들이 최소한 30년 정도 더 짱짱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게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임금 상승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중국 갔다가 동남아 갔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북한의 1인당 인건비가 7만 원에서 지금 10만 원이 월 조금 더 넘을 겁니다. 우리 인건비하고 비해서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낮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고생하는 기업들이 충분히 할 수 있고, 더더구나 그 외에 다른 나라로 가는 것보다는 부대 비용도 훨씬 적게 들잖아요. 물류 비용도 적게 들고 그렇잖아요. 출장비도 적게 들고 모든 게 다 적게 들고, 거기다가 말도 다 통하잖아요. 그리고 북한의 그 노동력이 그 북한 개성공단에서 사업하고 있는 그 한 두서너 분 그 경영자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잠깐만, 그분 표현입니다. 잠깐만이라고 뭐 무슨 1분, 2분은 분명히 아니겠죠. 짧은 시간에 조금만 교육을 하면은 우리 시기에 맞게 금방 노동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북한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달리 기본 교육이 잘 되어 있답니다. 공산주의 체제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노동력 질 자체가 굉장히 우수하고 말 다 통하죠. 뭐 걱정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분명히 북한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시간이 그 안에서 많은 이야기는 할 수 없는데, 그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은 그 개성공단에 사업하고 있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처음에 딱 그 개성공단에 사업을 딱 하는데 이 직원들을 북한 주민들을 채용을 했는데 새까맣게 해갖고 보지도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소고기국을 꼭 일주일에 점심때 2번씩 끓여줬답니다. 그랬더니 그 근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락이나 병 같은 걸 통을 가져와가지고 3분의 1쯤 자기가 먹고 3분의 2는 담아가더라는 거 아니에요. 집에 가족들하고 나눠 먹더라고. 그래갖고 2달쯤 지나니까 얼굴이 뽀해지더랍니다. 얼굴이 뽀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하면서 그 사장이 술을 우리 같이 마셨는데 목이 메이는 거예요. 목이 메이는 그 자세가 북한 근로자들한테 자연스럽게 전달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얼마나 남북 간의 동질성을 확보해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까? 근데 그게 지금 폐쇄가 돼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이야기할게요. 개성공단을 딱 만들면서 덕본 거는 강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강남. 원래 북한 장사정 포대 있죠. 멀리 가는 포대. 그 대포 쏘면은, 장사정포 쏘면은, 서초구역까지 다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서초구보다 조금 더 간대요. 떨어지는데. 그게 개성공단 지금 해랑 그것보다 훨씬 더 남쪽에 내려와 있었어요. 남쪽에. 그래서 그 개성공단 털을 잡을 때 남북이 협상을 해가지고, 야, 우리 남북이 잘하자고 공단을 지금 만드는데, 공단보다 더 남쪽에 장사정포를 배치해놓고, 여차하면은 포 쏘겠다고 이래갖고 말이 되냐? 포 뒤로 빼라! 이래 된 겁니다. 그래갖고 협의를 해가지고 개성공단 있는 것보다 더 북쪽으로 장사정포 포대를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에서 이거 옮기는 비용까지 좀 대주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 거라면은 보소, 돈을 대주고 싶지만은 군 부대에 옮기는 돈까지 대줬다 그러면은 우리가 남한 국민들한테 뭐라고 변명을 하겠어? 그거는 여러분 돈으로 하소. 이래가지고 자기들 돈으로 그 개성공단보다 더 북쪽으로 장사정포 부대를 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장사정포를 쏘면은 강남구, 서초구 쪽까지는 도달을 못 한답니다. 기껏 해봐야 저쪽에 그 홍제동 그 뒤까지밖에 안 온대요. 포가. 이거 우리 재미난 이야기지만은 이거 보면은 결국은 이걸 하면서 간접적으로 국가 안보에도 특히 서울시 방어에 있어서도 엄청난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효과지요. 자연스럽게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효과지만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폐쇄가 됐는데 결국은 이런 그 개성공단을 통해서 남북 간 상호 의존성을 굉장히 확대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비난하는 것 아닙니다. 현 정권을. 아쉽다는 거죠. 아쉽다. 지금은 이거 다 폐쇄가 돼버렸으니까 얼마나 아쉬운 일이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아까 나왔던 질문이 도대체 통일 비용이 얼마나 들겠느냐. 이게 통일 비용이 얼마나 들지는 여기저기서 추정해 놓은 거 있는데 추정해 놓은 이거 진짜 참 믿기 어려운 추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독일 경험을 한번 보십시다. 독일이 어떻게 했는지.
독일은 1990년에 통일을 했는데, 이게 대체로 통일 비용은 통일되기 전에 들어가는 사전적 비용과 사후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빌리 브란트 수상이 1969년에 취임을 했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동방정책을 추진했죠, 독일에서. 그래갖고 이제 90년에 통일했는데, 여러분 대략 보면은 통일하는데, 본격적으로 동방정책 69년이고, 이거 빼면은 20년 조금 더 걸렸잖아요, 통일하는데. 그렇죠.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동방정책 추진해서 통일까지 한 20년 정도 걸렸는데, 이 과정에서 서독이 동독에 대해서는 이전 지출 도와준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전 지출이 1971년부터 1989년 20년 동안에 연 평균 2조 원을 도와줬어요. 2조 원.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40조 원을 도와준 거네, 그죠? 도와주고. 그 다음에 사후적으로는 통일 후에 1990년과 1991년에는 2년 동안에 각각 매년 100조 원씩 도와줬어요. 100조 원씩. 그리고 1990년부터 2014년 15년까지 2천조 원을 도와줬어요. 2천조 원을 줬는데, 이 2천조 원이 독일 전체 GDP, 국내 총생산의 5%에 해당합니다. GDP 5%에 해당을 하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독일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 거라면은, 돈을 이렇게 왕창 뽑아가지고 동독 쪽으로 보내니까 서독 금융시장에서 돈이 부족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릅니다. 금리가 오르면은 동독의 도이치 마르크 가치도 오릅니다. 도이치 마르크 가치도 오르니까 이 기업과 국민의 이자 부담이 당연히 증가하고 도이치 마르크 가치가 오르고, 그 다음에 자국화학 가치가 상승하니까 수출이 부진합니다. 독일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독일은 이렇게 꾸준히 해가지고 동독 주민의 소득이 서독 주민 소득의 70%가 되는데 대략 통일 후 25년이 걸렸습니다. 25년이. 이게 이제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좀 더 구체적이고 복잡한 게 있는데 말씀드려봐야 머리에 들어갈 것 같지 않고 큰 것만 제가 딱 골라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통일을 했을 때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느냐. 이게 이제 사전적 통일 비용은 우리가 지원하는 거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명박 지난 정권에서는 1년에 5천만 원 정도 지원을 했고, 이제 참여정부에서는 5년 동안에 1조 8천억 정도, 국민의 정부에는 한 9천억 정도 이렇게 지원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후에 이제 통일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건데, 이 연구한 게 굉장히 많는데요. 여기 제가 4가지만 적어놨는데, 이게 대략 2010년 이후에 나온 것들입니다. 2010년 이후에 나온 것들인데, 국회 예산정책제 같은 경우는 앞으로 35년 정도 걸릴 거다. 그래서 연 232조 원을 들어가겠다 하는 거고, 금융위원회에서 한 거는 20년 동안 5천억 달러 이렇게 지원을 하면은 1인당 북한 주민 소득이 10,000달러까지 올라갈 거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누가 연구한 걸 보도한 거면은 북한 주민 소득을 남한 주민 소득의 80%까지 올리는 데는 30년 동안 2조 내지 5조 달러가 들어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포브스에 나온 걸 보면은 북한 주민 소득을 2만 달러로 달성하는 데는 대략 2조 달러 정도 지원하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있잖아요. 어떤 상태가 통일의 완성인가. 여기에 따라서 돈이 엄청나게 달라질 것 같아요. 대략 북한 주민의 소득을 남한 주민의 소득의 70%까지 올린다. 또는 80%까지 올린다. 똑같게 만든다. 여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달라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비용을 그냥 그대로 내버리는 비용이라고 봐야 되느냐, 버리는 비용이냐. 그건 아닙니다. 버리는 비용은 아니고 이것 자체가 투자일 수가 있습니다. 투자일 수가 있고, 또 통일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절감되는 비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방비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방비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이 군대가 120만, 남한이 70만, 이래서 남북이 보태서 한 200만 정도 군대가 있습니다.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대략 적정 군사력을 50만으로 보면은 절약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군사비가 지난해 예산 기준으로 40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 예산 규모가 400조니까 대략 전체 예산의 10분의 1,
우리 그 GDP의 2.5%이 정도가 군사비인데 북한은 군사비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대략 우리의 10분의 1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30분의 1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군사비 한 20분의 1쯤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남과 북이 동시에 군사비를 많이 절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등등 해서 이것이 그냥 그대로 전부 다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투자로 진행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은 독일에 비추어서 그 얼마만큼 통일 비용이 들어가겠느냐 하고 생각해 보면 조금 감이 잡힐 듯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통일 당시에 동독 인구가 1,600만입니다. 지금 북한 인구가 2,300만이잖아요. 그죠? 남한 인구가 5,100만이니까 대략 남북한 보태면은 7,500만이 되는데 4분의 1 정도였고, 그 다음에 동독의 과학기술 수준이 통일될 당시에 세계 10위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 남한 이 기준하고 그 당시 동독, 서독 기준하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돈이 더 들어가요. 왜냐면은 북한 인구가 남한 인구의 반 정도 되니까 더 들어갈 거고, 그리고 독일이 5%의 GDP 5%를 지원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계산이 조금 잘못된, 맞구나. 2015년 우리나라 GDP가 1,486조 원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그러면은 여기에 5%는 74조 원입니다. 독일의 경험에 비추어서 5%를 지원해 준다고 그래도 1년에 최소한 74조 원은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5%. 그런데 이제 독일보다 더 들어갈 테니까, 여건이 불리하니까 이거보다는 더 많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우리 예상 규모가 1년에 400조 원인데, 여기서 74조 원 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동계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통일을 위한다 그러면은 정부가 돈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정부가 돈이 있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 운영을 굉장히 건실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정권과 지금 이 정권의 경우에는 재정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참여정부에서 장관했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참여정부에서는 통합재정수지 기준으로 적자를 난 해가 단 한 해도 없습니다. 예? 참여정부에서는 이제 다른 기준으로는 적자를 전부 낸 게 뭐 9조 6천억인가 이렇게 통계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재정수지, 재정의 수입과 지출 이걸 해갖고 적자를 낸 경우가 5년 동안 단 1년도 없습니다. 근데 운도 좋았어요. 그 이야기는 또 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고,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은 운도 대단히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 해당 정권이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통일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갈 테니까 그 재정 운영 정도를 보면은 그 정권이 얼마만큼 통일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느냐를 바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하지 않으면서 통일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정권은 거짓말쟁이 정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충, 1년에 뭐 최소한 아무리 못 들어가도 100조는 들어가야 되겠네. 100조는 들어가야 되겠네. 이 정도 감은 오시지요. 이걸 보니까. 북한에 1년에 100조는 지원해야 되겠네. 그런 생각은 드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일을 하면은 아까 여러 가지 얘기하겠잖아요. 뭐 산업 구조도 서로 보완이 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통일을 하면은 경제적인 득실만 한번 따져보면 있잖아요. 참 재밌습니다. 첫째, 통일을 해버리면은 남북한의 경제 기조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첫째 그 기조, 가장 중요한 것은 뭔고라면은 남북한을 이렇게 통일을 하면은 인구가 7천 한 4,500만 명 정도 되니까 국내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져요. 여러분, 한 회사가 국내 시장이 전부 공급을 하는데 옛날에는 시장이 작아가지고 1,000개 공급하다가 시장이 늘어나서 1,500개 공급하면은 그 한 개당 들어가는 고정비, 원가가 확 줄어듭니다. 분배가 쭉 줄어드니까. 이걸 규모의 경제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대략 인구 규모가 8천만 명 정도 되면은 국내 시장만 가지고도 규모의 경제가 달성돼가지고 원가 가지고 국내에서 1등하면은 다른 나라하고 충분히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수출이 자연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출에 목매지 않아도 됩니다. 내수시장이 커갖고 내수시장만 가지고도 기업이 충분히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규모경제가 실현됨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최대 약점인 소위 대외 의존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은 미국이 기침을 하면은 일본이 감기가 들고 우리는 독감이 든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건 대외 의존도가 높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대외 경제 의존도를 대폭 낮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비교를 해서. 이것이 이제 통일해야 되는 가장 큰 나타날 수 있는 기조고, 두 번째는 이제 과도한 국방비 절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도 아무리 못해도 1년에 20조 원 정도의 국방비 절감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 경제가 대륙지향적 경제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 보면은 우리 역사에서 대륙성과 해양성이 제대로 발현될 때 우리 국가가 힘이 있고 융성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복 이후에 남한은 섬나라하고 똑같아요. 북쪽은 휴전선으로 막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가 받은 DNA에 따라서 해양성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남북 통일이 되고 라면은 TCR, 트랜스 차이나 레일로드, 트랜스 사이베리안 레일로드, TESR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고 이렇게 되면은 엄청난 효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효과가 있지만은 부산에서 철도에다 짐을 딱 실으면 로테르담까지 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가는데 배로 가는 것보다 열흘 정도 빨리 갑니다. 그리고 운임도 훨씬 싸게 맥힙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높아지지요. 경쟁력이 높아지고, 그것이 통일 후에 개통이 되면은 제일 배 아파할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세계 해운업계에서 전기선이 일본 항구에는 기항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산, 광양 기항을 하고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수출 물량을 실 때 자기 항구에서 바로 실어가 보내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경우에 부산까지 적은 배로 싣고 와가지고 부산에 싣고 간다든가, 또 수입하는 것도 부산에서 내려오면 부산에서 적은 배가 일본 항구에 갖다 준다든가 이런 구조거든요. 그걸 자전거 바퀴살처럼 때가 있다 그래서 피더선이라고 그럽니다. 쫙쫙 뻗어나가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실어갖고 잠깐만 일주일 빨리 가지고 운임도 더 적게 들이지. 그럼 일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물건 전부 다 싣고 와서 부산에서 다 선정하고 그걸 빼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일본에서 오는 배 입항 금지시켜보라. 그럼 깝깝합니다, 일본이. 깝깝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있잖아요. 우리가 CIS 국가들, 소련 연방에 속했던 국가들 협력도 굉장히 용이해지고, 그 다음에 시베리아 자원개발소, 철강성, 유연탄, 선형가스, 석유 등 이걸 쉽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포스코 같은 경우에 철강석은 오스트레일리아하고 브라질에서 많이 수입을 합니다. 그리고 석탄은 주로 캐나다에서 수입을 합니다. 만약에 무산탄광, 요즘 파이넥스 공법이라고 새로 공법이 발견돼가지고 지금 북한 석탄도 충분히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청진까지 철도 실어놓고, 그 다음에 청진 항구에다 벌크선 대놓고 그대로 그냥 컨베이어 벨트에 쫙 실어갖고 포항까지 오면 있잖아요. 하루면 돼요. 하루 반만 하면 돼요. 그런데 캐나다에서 벌크선으로 여기까지 싣고 오면 보름이 걸려요. 보름이. 그러니까 원가에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겁니다. 원가에. 그래서 이런 좋은 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산업 규조가 당연히 보완이 되겠죠. 당연히 보완. 남쪽의 자본과 기술, 북의 노동력,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은 엄청나게 좋다는 거 아닙니까? 말할 것도 없이. 참여정부 말기에 북한하고 정상회담 할 때 그 내용 중에 이게 있습니다. 동해안과 서해안에다가, 북한의 서해안에다가 조선 기자재 단지를 한 개 만들어 달라. 한 개씩, 두 개를. 그래 합의를 했어요. 조선 경기가 좀 나빠졌지만은 또 북한하고 그거 다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진척이 안 됐지만은, 그러면은 조선 기자재 만들어가지고 블락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바치선으로 싣고 와서 저쪽에 동해안에 있는 거는 포항에 갖다 하면서 현대조선이 울산에 있나요? 포항에 있나요?
울산에 있구나. 울산에 갖다 주면 되고, 서해안에 있는 거는 또 이쪽에 목포 이쪽, 거제도 이쪽으로 싣고 오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하 자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북한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답니다. IMF에서 연구하고 나온 걸 보니까. 그래서 이 지하 자원 때문에 남북한이 통일을 하고 나면은 세계 5대 경제권에 10년 안에 들어갈 거라고 해놨더라고요. 근데 너무 믿기 어려워가지고 제가 인용은 안 했는데, 특히 철광석, 석탄, 망강, 금, 주석, 흑연, 이것뿐만 아니고 중국이 요새 가지고 있는 자원 가지고 재고, 국제시장에서 힘쓰고 하는 게 히토류이잖아요. 히토류. 북한에 히토류가 많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거는 진짜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인데, 평양 그 밑에 땅속이 완전히 석유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마 미국 메이저 기름 회사들이 탐사는 다 한 모양입니다. 탐사는 다 한 모양이고, 그 앞에 바레만에, 거기에도 평안 남북도 그 앞바다 30km, 그 대륙붕에도 석유가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답니다. 있는데, 어떤 사람 이야기로는 북한 김정일 큰 소리 빵빵 치는 것이 언젠가 이거 개발하면은 우리가 세계 제3대 산유국이 된다고 큰 소리 치고 있다고 그러는데, 북한 거라도 저는 빨리 확인이 돼가지고 개발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두바이니 중동이니 저기 가서 기름 싣고 올 거 없이 북한에 파이프라인 건설하고 그거 갖다 쓰면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싸겠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신동아에도 나온 이야기고 몇 개 잡지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 확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정보 담당 기관 차원에서는 확인을 안 해주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이걸 상당히 그대로 믿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이제 산업 구조 보완이 있을 수가 있고, 이제 산업별로는 아주 대단한 결과가 있을 수 있죠. 관광 어떻게 했습니까? 우선 북한 신기하니까 못 가던 나라니까 많이들 관광 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항상 이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개마고원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개마고원 아주 높고 평평한 지역이고 그러는데 그 중심이 삼지연입니다. 삼지연인데 우리가 지금 평창에 대관령만 가도 서울보다는 여름에 온도가 6도 정도 낮잖아요.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거기는 1000고지가 넘는 데니까, 대관령에 700고지 되는 데인데 1000고지가 넘는 데이고 또 북쪽이니까 훨씬 더 시원할 겁니다. 거기에다가 삼지연 비행장을 좀 확장해서 제트기 큰 것도 다 뜰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 근처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골프장 한 30개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쭉 눌러요. 산이 있으니까 산에다가 스키 슬로프 한 200개 만들어 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골프 치는 사람들 동남아 가겠습니까? 여름에는 다 북한 갑니다. 북한 가고, 스키 타는 사람들, 요새 인구 굉장히 많습니다. 김포 비행장에서 타고 정상적으로 삼지연 비행장까지 가는 데는 35분밖에 안 걸립니다. 35분. 이게 생각해보세요. 이게 장난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누구 보고 이야기를 좀 했더니, 중국 어떤 사람이 벌써 가서 골프장 하나 지어부터 가네. 이렇게 해서 관광업도 억수로 대단히 좋아질 것이고, 여러분 통일이 되면은 도로 놓고 철도 놓고 산업단지 개발하고 집 짓고 하는 데는 건설업은 대박입니다. 대박. 그 다음에 에너지. 여러분 발전설비 확충해야죠. 송전시설 건설해야죠. 에너지 업체들도 대박입니다. 그 다음에 통신. 북한 초고속 통신망 구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전자. 이 전자 같은 경우도 가전업계는 말할 것도 없고, 컴퓨터, PC, 전부 다 대단한 새로운 시장이 하나가 열려버리는 거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유통의 경우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 쪽으로 육로 수출하고, 내수 시장 확대하고, 그러다 보면은 유통업체들 그냥 곳곳에 물류창고 짓고 다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장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이런 이제 효과가 있는데, 결국은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민족과 경제가 세계에서 다시 한번 우뚝 설 수 있는 기회,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그야말로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통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통일이 됩니까? 준비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이게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 되느냐? 우선
철저한 계산과 실사구시에 의해서 북한을 관리 대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실사구시 예를 하나 들어주면요. 그 이명박 정권 때 무슨 사건이고 그 이후에 북한에서 들어오는 바지락을 금지를 시켰어요. 바지락 있잖아요. 북한 서해안에서 생산되는 바지락을 금지시켰는데 기분 나쁘다고 금지시켰는데 남과 북의 그 교역은 그 동족 내 교역이라 해갖고 관세를 안 물립니다. 그 WTO하고 문제가 좀 있었지만은 계속 협상을 해서 확실히 끝이 났는가 안 났는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관세를 안 물려요. 그러면 북한 바지락을 수입을 안 하면은 북한에서는 바지락 해갖고 저가 먹기도 하겠지만 썩을 때까지 내버려 둡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옆에 중국 놈만 조언시키는 거예요. 중국 놈들이 남한 사람 이 바지락 부족하니까 가서 팔면 되겠구나 하고 북한 바지락을 중국이 수입을 해갖고 중국이 우리나라에 수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바지락 사 먹는 우리 국민만 돈 더 부담합니다. 바지락이 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한 바퀴 돌아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분 나쁘다고 바지락 수입 금지 딱 시키니 뭐예요? 수출할 때 남한으로 오는 것보다는 중국으로 가는 게 조금 싸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북한 주민도 손해, 남한 주민은 또 관세 먹고 비싸게 사 먹으니까 손해, 이게 국민들만, 남북한 국민들만 손해보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계산을 안 한다는 것이죠. 이런 계산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과도한 이념 대결을 지향하는 민족 공동체 의식이 확산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남과 북이 똑같이 호전적인 발언은 안 했으면 좋겠더라. 호전적인 발언. 그 다음에 개성공단 폐쇄 같은 거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구체적인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상생적 자본주의 정신을 정착시키는 게 꼭 필요하다. 어차피 통일은 우리 자본주의 체제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남한에서 있는 이 자본주의 체제를 보면은 뭐 자본, 기술, 노동 이래 보면은 철저하게 자본 위주의 자본주의 체제거든요. 거기다가 근래에 나오는 그 재벌들의 그 행태들 등등 이런 것들 그런 사고를 가지고 북한에 가서 사업을 해가고는 오히려 내전을 발발시킬 수 있는 소지가 더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생적 자본주의 어떻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상생이라는 말은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나눔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개, 두레 이런 거 있잖아요. 개성상인들도 보면은 그 상생적 정신이 대단합니다. 그건 제가 전문가인데 그것도 다음에 강의시켜주시면 하고요. 그걸 반드시 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한 반드시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야 된다. 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런 그 기본적인 방향하에 철저한 실행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우선 남북 통일이 되면은 그것이 평화적으로 되든 어찌되든 간에 이동이 자유로울 테니까 북쪽 주민들이 남쪽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갑자기 북한이 붕괴를 하는 경우에는 정말 쏟아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 행정자치부 장관을 하면서 갑자기 북한이 붕괴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그 계획을 쫙 검토해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강원도, 경기도 북부, 그 다음에 그 남쪽까지 해서 학교, 그 공공기관 이런 데다가 북한 주민을 한꺼번에 50만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정을. 뭐 지금은 그 말씀 드려도 되겠죠. 그래갖고 다시 확인도 하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벌써 10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쯤 보면 또 허지부지 다 됐을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것 중에. 그 다음에 이제 남북한이 통합이 딱 되면은 화폐를 통합하지 않겠습니까? 화폐를 통합을 하는데 독일의 경우에는 서독화폐와 동독화폐 1대1로 교환을 해줬어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미리 일어날 수 있는 경우 수를 다 대비를 해서 정확한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계획을 기획재정부나 금융감독원에서 해놨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 이 신문고라면은 여러분 북쪽이 고향이신 분들 계시겠는데 이제 북쪽에서 잘 사시다가 광복 이후에 이제 공산정권에 못 살고 남하하신 분들 중에 거기 토지 문서들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종이는 오래되면 썩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라면은 봄에 이렇게 바람에 거품을 시키거나 또 아니면은 그 다리미로 다리면은 그 세균들이 박테리아들이 죽어가 안 썩습니다. 그래서 정월 초하루만 되면은 그 토지 문서 내갖고 지금도 다리는 어른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북한에 가지고 있던 땅을 돌려줄 것인지
그렇죠. 이미 북한에서는 국유화가 다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그래서 그대로 버려둘 것인지,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미리미리 대비해서 일어날 수 있는 분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임금부도 문제, 화폐 통합 문제, 토지 소유권 문제, 이런 문제들을 미리 대비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뭐겠습니까? 준비 없는 통일은 대박이 아니고 쪽박이라는 얘기예요. 쪽박. 감사합니다.